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언제쯤 시원해지려나 싶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요즘 얼굴에 살이 붙어서 인상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얼굴에 근심 걱정 많냐는 소리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다들 살기 좋아 보인다고 말을 해주니 진작에 이럴 걸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뭘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놈 정말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의사로 만들어 놨더니만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 했던 고생들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도 바보같이 느껴지는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에는 늘 달콤한 복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참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남으로 살다가 몇 년간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본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만큼 상대방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을 봐도 결혼으로 팔자가 피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을 했다가 대박이 났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전문직인 배우자를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산다던가 하는 일 말이죠. 하지만 저랑은 거리가 조금 먼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저는 20대 정말 반짝반짝할 나이에 남편에게 코가 꿰어서 제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남들이 봤을 땐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게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 제가 나갈 것은 아니었는데 소개팅을 하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공강이 생겨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저에게 급하게 들어오게 된 자리였어요. 친구가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어차피 할 것도 없었겠다. 공짜로 밥이나 얻어먹자는 생각에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순둥이 같은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개팅이라는 자리는 보통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숫기가 정말로 없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피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의 휴학을 했다 복학을 한 덕에 24살에도 졸업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동갑내기인 남편은 저랑 똑같이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왔다는 그 동질감 때문인지 서로 사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꽃이 피어나게 되었고 독서를 하는 취미라든지 운동을 싫어하는 부분이 잘 맞았어요. 특히나 지방 사람으로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에 대한 욕구도 조금 비슷했어요. 다시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꼭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제가 수업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는 종종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맥주를 마시기도 했죠.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가진 게 없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박하게 데이트를 했죠.
남편이 뒤늦게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도 저는 열심히 고무신 거꾸로 쉬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에서 한참 고생을 하던 시절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남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군대에 있는 남편이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면회를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 그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풋풋하게 연인 사이를 유지해가며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온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의대생이었고 불을 쫓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제 착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만큼은 늘 진실되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많은 의지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였지만 남편은 저에게 과한 것을 요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기념일이나 제 생일이 되면 늘 손편지를 써주었고 저에게도 늘 손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하던 운동화가 있어서 큰 마음 먹고 비싼 운동화 미리 가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사다가 줬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고 했어? 자기가 번 돈 그렇게 막 쓰지 마. 나는 자기가 나한테 정성스럽게 편지 한 장만 써줘도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에게 이런 물질적인 거 바랄 자격도 없고 바랄 생각도 없단 말이야.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운동화였잖아. 내가 큰맘 먹고 아침부터 줄 서서 사온 건데 나는 자기가 기뻐할 줄 알았단 말이야. 기쁘지. 엄청나게 기쁘고 고맙고. 그런데 나는 자기가 우리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걸로 돈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내가 남자가 되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자기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 자기야, 그런 생각을 왜 하고 그래?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그래.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정 그렇게 마음 쓰이면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해서 의사 돼서 나 호강시켜주면 되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의사가 되면 자기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그래서 결혼할 거야. 정말?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그때 돼서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해? 나 못 믿어. 나는 자기 아니면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없어. 무조건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내가 너무 들러붙는다고 떼어낼 생각하지 마. 저희는 정말 한 쌍의 바퀴벌레 마냥 저희 두 사람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 커플들은 변하기 마련이라는데 저희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면서 지냈죠. 사귄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에서는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았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남편네 집안이 남편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는 지원의 대부분은 제가 벌어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많이 감사해 하셨죠. 그게 또 저를 뿌듯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물론 나이 30이 넘도록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으니 저희 집에서는 불안해 하셨어요. 사귄 기간만 따져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의사가 되어서도 결혼에 대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디서 소박이라도 맞고 돌아오진 않을까 걱정을 하신 것이었겠죠. 부모님께서도 불안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을 연애를 해온 탓에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었고 거의 결혼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아직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앞에선 웃으셨지만 뒤에서는 무척이나 불편해하셨어요. 저에게 잔소리도 하셨죠.
너네 연애를 한 시간만 따지면 거의 7, 8년은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결혼에 대한 소식이 없으면 어떡해? 아, 결혼이라는 게 뭐 중요한가? 결혼은 그냥 제도일 뿐이잖아. 어머,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간 네가 뒷바라지를 한 게 얼만데. 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딸이지만 참 답답해 보였다. 도대체 돈 벌어다가 나중을 위해서 아낄 생각도 없이 좋다고 다 영훈이한테 퍼주면 어떻게 하니? 엄마, 영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야. 심지어 의사 면허만 따면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남자친구라고. 그런데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그 정도 뒷바라지도 못 해줘? 그러다가 닭 줬던 개 되어서 지붕이나 쳐다보고 있을까 봐 그렇지. 아이, 그러면 엄마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안 그래? 부모님의 걱정이 섞인 말이 되돌아오니까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무리 제가 남편을 믿고 있다고 한들 사람이 언제 어떤 가면을 쓰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점점 상황이라는 것에 얼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안해지는 걸 남편도 느낀 건지 어느 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실반지 하나를 끼워주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실반지였는데 은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마감도 말끔하지 않았고 어디는 조금 울퉁불퉁한 면이 있었지만 제 손에 끼워진 반지가 딱 들어맞았죠. 이 반지 뭐야? 내 손 사이즈인데 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는 걸 사왔대? 그거 사온 게 아니라 내가 은공방에 가서 만든 거야. 자기한테 꼭 의미 있는 반지를 주고 싶었어. 비록 지금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혀있지 않은 맨반지지만 자기한테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땐 커다란 다이아 박아서 해줄게.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이번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다음 시험은 꼭 붙을게. 아휴, 그걸 마음에 쓰고 있었던 거야? 난 괜찮은데. 자기 마음이 더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의사 돼서 나 행복하게 해줘야 해.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버리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줘. 고마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울퉁불퉁한 실반지 하나에 행복해하며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시험도 한번 낙방을 했고 군대도 일반 현역으로 다녀오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30이 넘는 나이에도 굳건하게 저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죠.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정말 돈 많이 쓰긴 했어요. 남편의 대학 등록금도 2번 대신 내준 적이 있었고 남편의 비싼 의학 서적을 사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매일같이 시험 기간이 되면 몸이라도 상할까.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며 공부를 시켰고 철이 되면 보약을 지어다가 체력 관리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부모가 해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편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시험에 한번 낙방을 했을 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도 저에게 면목 없어 하셨죠.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깨 피고 당당하게 다니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의사가 되었을 때 저희는 정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하자마자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셨었는데 아파트 화단 나무 위에 걸린 아이들의 공을 빼준다고 사다리를 받치고 올라가시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신 거예요. 하필이면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머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지만 부어버린 뇌가 가라앉지 않아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그때 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버지, 아버지, 제가 드디어 의사가 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사고를. 제가 이제 호강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제발 살아나셔야 해요.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좌절감에 휩싸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려 정말 애를 썼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 또한 상복을 입고 내내 자리를 지켰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찾아오셨었고요. 장래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흐지부지 되나 싶었던 부모님께서는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을 불러서 다그치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네. 자네 뒷바라지만 벌써 몇 년째인가. 자네도 생각 있으면 우리 딸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지. 아이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언제까지 손을 놓고 두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아 예. 제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자리를 제대로 잡은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자리 잡는 거야 중요하긴 하지. 아이 그런데 자네가 무슨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면접을 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그냥 자꾸 시간을 질질 끄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히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안해하실진 몰랐네요. 저는 저를 믿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서운한 눈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수습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째려보는 탓에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죠. 결국 어르고 달래고 닥달을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고 저희의 연애의 기간을 따지면 당연히 결혼까지 가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불안하게 나오는 바람에 뭔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달까요? 아마 여기서부터 삐걱거림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혼 초 한참 깨가 쏟아져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대학병원으로 취직을 한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응급실 당직도 서야 했고 또 24시간 돌아가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3, 4일에 한 번꼴로 꼭 당직이 있었어요. 남편이 당직을 하는 날이면 저는 늘 도시락을 간단하게라도 싸서 남편이 야식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병원에 배달을 하곤 했죠. 남편의 동료들의 목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져다 주었었는데 어느 날 어김없이 당직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오늘 동료들끼리 떡볶이 시켜 먹기로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면 다들 눈치 보면서 도시락을 먹어야 하잖아. 아이 미리 나한테 말을 하고 좀 준비해주면 안 되겠어? 매번 그렇게 도시락을 싸줄 때마다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겨워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물론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었죠. 집에 퇴근해서 돌아와서 밥을 먹다가도 응급 콜이 오면 뛰쳐나가는 게 남편이었거든요. 특히 남편은 외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훨씬 많았어요.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5시간을 넘기지 못할 만큼 피로도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것처럼 병원에서 밥도 챙겨 먹고 쉬길 바라서 한 일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귀찮고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저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회사 일이라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건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왔는데 남편이 저에게 점점 차가워지고 저를 귀찮아하는 게 보이니까 속이 상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연애를 할 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니까 저를 귀찮아하고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부탁을 할 때만 당직실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곤 했죠.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쉬는 날에도 교수님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임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임신? 아직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가지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이 대학병원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은 굴려야 나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2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의견만 박박 우길 수가 없었죠.
저희 친정집에서만 전전긍긍 하셨어요. 너희들 좋은 소식은 없는 거야? 연애도 그리 오래 해놓고 무슨 신혼을 즐길 게 있다고 아이 가지는 걸 미루려고 그래.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없다니. 아니 남편이 번듯한 의사고 너도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여유가 없을 일이 뭐가 있어. 엄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왜 우리 부부 일에 자꾸 엄마가 신경을 쓰고 그러냐고. 나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저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 바빴어요.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친정 부모님께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저에게 이런 짜증이 늘게 되었는지 자꾸만 제 스스로 저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시집 한번 잘 갔다고 의사 와이프 자리는 어떠냐고 좋냐고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이런 고민을 말해봐야 뒷말만 나오고 약점이 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말을 꾸며내고 만나자는 약속에도 바쁘다고 피하곤 했었어요. 남편이랑은 정말 평생을 살아도 늘 처음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가진 믿음에 전부 금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의기소침해졌고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지 5년 차쯤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친정일에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께서 받으신 퇴직금에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낡은 모텔을 하나 인수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부와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나름 장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지께 축하한다는 무미건조한 대답을 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남편이 시큰둥하게 듣는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사돈이 미쳤다니. 어떻게 시내에서 모텔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나무새스럽게.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그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이면 숙박업소야? 아니 호텔 같은 삐까뻔쩍한 거면 몰라. 이거 모텔이라니. 어떻게 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버지께서 퇴직금 받으신 거랑 적금 들었던 거 전부 합쳐서 숙박 사업을 하시는 건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거기다가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던데. 온통 불륜 커플들이나 가서 지지고 먹고 하는 그런 데를 인수해서는 어이구 내가 정말 쪽팔려 죽겠다. 어디 가서 사돈이 모텔 사업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도대체 그런 데를 정상적인 인간이 가기나 한다니.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 우리 아들 병원이나 하나 세워주지. 도대체가 말이야. 돈이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휴. 시어머니께서 가슴이라도 퍽퍽 치고 있는 건지 복창이 터지는 소리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사람을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모텔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나무새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호텔이든 모텔이든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닌가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을 했으면 모텔 사업이 부끄럽다는 둥 우리 아들 병원이나 하나 내주지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둥 하는 소리를 했겠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겠죠. 그럴 돈이 있으면 자기 병원이나 하나 차려주지. 허튼데 돈 썼다고요. 물론 제 의심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남편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을 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었고 저에게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냐, 장인어른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냐, 대출 같은 부분도 물어봤었거든요. 물론 저도 사정이 된다면 당연히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했죠. 하지만 병원 하나 개원하는데 수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도 없는 상태였는데 병원 개원까지 하면 빚 갚는다고 아이는 영영 못 가질 것 같았죠.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인수하신 모텔은 정말 낡아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나마 괜찮아진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니까 화가 나대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텔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에게 나무새스럽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는지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라는 이야기를 꺼낸 거죠.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불만이길래 나만 보면 짜증을 못 내서 안달이야? 요즘 들어서 나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 아빠가 모텔 사업하는 걸 가지고 나무새스럽다니 그 모텔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인간들만 가는 거 아니니 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그렇잖아. 그 건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인수해서 모텔을? 사위가 의사인데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신 거 솔직히 나 불만이야. 그런 짓? 아니 모텔 사업이 뭐가 어때서? 거기에 불륜 커플만 온다고 불순한 생각을 하는 것도 정말 황당해. 모텔에 어떻게 불륜 커플만 와? 통상적으로 그렇지. 비즈니스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다 호텔을 가지 누가 모텔을 가. 몰라. 솔직히 쪽팔려. 뭐라고? 지금 우리 아빠가 쪽팔린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왜 못해? 남들은 말이야. 장인이 다 사업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건물주 최소한 자산가라고. 근데 우리 장인은 호텔도 아니고 모텔 주인? 그게 안 쪽팔리겠어? 남들한테 호텔 사업한다고 거짓말을 칠 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쪽팔린다고. 어머,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은 경비원이었고 어머님은 시장통에 있는 시장에서 설거지 하시던 분이셨잖아.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아빠가 쪽팔리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당신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누가 그걸 모른대? 알아, 안다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 공부시킨 거 생색낼 때마다 내가 아주 숨이 막혀. 나라고 당신한테 도움받고 싶었겠어? 당신이 다 도와주겠다고 한 거잖아. 내가 내 이후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와서 당신이 의사 되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쪽팔리다? 그렇게 직업 가지고 쪽팔리네 뭐네 할 거면 너네 집안부터 돌아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라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말꼬리 자꾸 놀아주지 마. 당신 정말 이럴 때마다 질색이야. 알아? 내가 그동안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이 내는 생세 그거 버틸 수 있었어. 아이고 그 말 지금 뭐야? 그러면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버티겠다는 거야? 누가 그렇대? 또 말꼬리 붙잡고 넘겨짚지. 당신 진짜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은 게 누군데 그래. 당신이야말로 변해도 너무 변했어. 저는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내는데 너무 낯설고 남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써주었던 편지 뭉치를 꺼내 남편 발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기억이라도 난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예전에는 선물 같은 게 필요 없다.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면서 나에게 편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 그랬던 당신은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만 내고 싫은 소리만 하는 건데? 그때는 어릴 때고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이제 곧 30 후반이야. 당신이랑 나랑 만난 지도 벌써 10수년이라고.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나다 보면 질리는 면도 있고 싫은 순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얘기하다가는 뭔 사달 날 것 같다. 그만하자. 무슨 사달? 설마 뭐 이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몰라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너무 고맙고 좋았어.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숨부터 막혀. 나 병원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너무 피곤해. 차라리 병원 당직실에서 살아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 병원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서 나갈게.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 별거를 하자고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24살부터 지금 15년 가까이 함께 해왔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함께 했다고. 너무 붙어 있어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걸지도 몰라.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별거라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일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정말 제가 출근을 해 있는 사이 짐을 옮겼더라고요.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집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하지 왜 입을 다무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전 물어볼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먼저 이혼을 해달라고 말을 하길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래야지만 지가 덜 나쁜 놈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또 본인이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어 나간다는 핑계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게 되었죠. 죽어도 이혼은 못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세월이 얼만데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혼을 한단 말입니까? 남들의 입에 구설수로 오르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 일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의사는 저에게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밥을 먹지 않았으니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어떻게든 결판을 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미련스럽다고 이제 그만 보내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15년 세월이라는 게 어디 가벼운 시간이겠어요? 그것도 풋풋한 20대에 만나서 불같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주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런 저를 버리겠다는 사람에게 미련이 안 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텔에서 가끔 카운터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모든 게 비밀이었죠. 단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안 되겠다고 모텔 카운터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라도 밖에 나오지 않으면 집안에서 내내 우울함에 땅을 파고 들어갈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고 몸도 많이 상한 것 같아 보이니 그렇게 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죠. 모텔 카운터 일을 보면서 부모님과 가끔 시간을 보내니 조금은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달이 훨씬 넘어서야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판을 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렇게 남편이 일을 하는 대학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인간이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몇 번 도시락을 싸다 줄 때 얼굴을 보았던 동료를 발견하고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아해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훈이요? 아니, 영훈이 6개월 전에 병원 옮겼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좋은 자리 스카우트 받아서 갔는데. 재수씨 그거 모르셨어요? 얘는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별거를 하기 전부터 병원을 옮겼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어디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동료 의사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 주소도 모르고 있었으니 저는 시어머니밖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벨을 누르니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표정은 무척이나 싸늘했어요. 마치 오면 안 될 사람이 찾아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 얼굴에도 저는 살짝 주눅이 들었죠. 아니, 네가 여기는 웬일이니? 결혼하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던 게. 왜?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지냈는지 이제서야 궁금한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지도 3개월이 넘게 흘렀는데 여태 코빼기 한 번을 안 보이다가 으유 답답하다 정말. 어머님, 그이 어디에 있어요? 그이 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너한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 아이 우리 아들이 오죽 질렸으면 집까지 나갔겠어? 그러지 말고 이혼하는 건 어떻겠니? 어머님, 제가 그이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뒷바라지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는 절대 못 끝내요. 나 그거 보상심리 아니니?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네가 떠나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됐다. 100번 말을 해서 뭐하니. 내가 제대로 확인 한번 시켜주마 그럼. 그러더니만 잠깐 기다리라 하시더니 옷을 주섬주섬 꺼내 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댁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는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도배도 싹 새로 하고 무엇보다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신식으로 바뀐 겁니다. TV도 커다랗고 공기청정기까지 최신형으로 딱 놓여 있더라고요. 소파도 일반 가죽이 아닌 스웨이드 재질의 비싸 보이는 소파였고 주방 가전들도 마치 처음부터 세트로 구비를 한 것처럼 색깔까지 전부 맞춰서 새로 들이셨더라고요. 한참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옷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차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식당에서 오랜 시간 설거지를 하셨던 분이라 옷도 항상 낡고 후줄근한 옷만 있으셨는데 플리츠 재질로 된 까만색 세련된 원피스에 가방도 명품 로고가 딱 박혀있는 비싼 가방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명품 같은 거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죠. 왜? 내가 뭐 이런 옷 입으니까 이상해 보이냐? 적어도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당연히 의사 아들 명성에 걸맞은 차림을 하고 다녀야지. 내가 너에게 제대로 보여줄 게 있으니까 따라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웬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이루어진 크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2차 병원 같더라고요. 건강검진센터부터 정형외과, 내과, 외과 전부 다 있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이곳에서 남편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로비에 들어서니 작게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으시더니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1층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남편을 부르는 것 같았죠. 5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오더니 시모에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얘를 데려오면 어떡해? 동료 의사들이고 뭐고 전부 내가 이혼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고 또 지지적거려서 데려온 거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무슨 상관이야. 상인어른이 절대로 구설수에 오르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의 장인어른이라니? 아이씨, 엄마가 알아서 얘기해. 난 몰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제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유 너 빨리 이혼하고 세장가 늘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그래 우리 아들 여기 병원장 딸이랑 재혼할 거다. 여기 병원장 딸이 우리 아들한테 반했다지 뭐냐? 아이고 외모는 좀 딸리지만 그래도 병원장 딸이라는데 우리 아들 짝지로 딱 어울리지 않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결혼을 한 남자가 누구랑 재혼을 해요? 아이고 여기 병원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다 이혼한 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응? 병원장만 빼고 미래의 장인어른 될 사람이 다 눈 감아주겠다고 애지중지 아끼는 외동딸이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거절을 하겠니? 내가 오늘 들고 온 가방부터 우리 집 살림살이 바뀐 거 전부 새 며느리가 해준 거다. 내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시간 더 질질 끌면 안 될 것 같고 너한테 빨리 현실을 보여줘야지만 네가 포기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말에 정말 기겁을 했죠. 한마디로 남편이 이 병원에 옮기게 된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 병원 병원장이 딸이랑 같이 휴가를 즐길 겸 학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을 본 병원장 딸이 한눈에 반해서 졸졸 쫓아다녔고 결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그렇게 졸랐다네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거절을 했지만 돈 앞에서 무너진 거죠. 돈으로 하나하나 환심을 사면서 결국 병원까지 스카웃을 당해 옮기게 되니까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팔자가 피겠구나 싶었던 거겠죠. 그제서야 남편이 왜 집을 나갔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누군가를 보면서 엄청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나이대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 사람이 그 새로운 장인어른이구나 하는 것을요. 자자, 이제 현실을 알겠니? 모텔 따위나 운영하는 너네 집이랑은 달라. 여기는 무려 병원을 운영하는 집이라고. 우리 아들의 새 장인어른이시다. 가서 인사라도 하면 급 차이가 느껴져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겠지. 아유, 안녕하세요, 사돈. 그 말에 그제서야 제대로 남편 놈의 미래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자세하게 보는데 상대방 쪽에서 저를 먼저 알아본 듯 했어요. 그리고 놀라는 얼굴을 하면서 벌벌 떨자마자 갑자기 딱 기억이 떠올랐죠.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만 깔깔거리면서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아저씨가 지금 이 빌어먹을 제 남편 놈의 미래의 장인어른이시라고요? 아니,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의사란 말입니까? 아니, 이 여자가 여기에 왜 왔어? 뭐? 미래의 장인어른? 잠시만. 그럼 아직 이혼을 준비 중이라던 그 마누라가 이 여자야? 아이고,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자네 미쳤나? 내 인생에 똥을 끼얹을 일이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장인어른 인생에 똥을 끼얹겠습니까? 아니지.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나가서 얘기해. 당장 나오라고. 병원장이 큰 소리를 내니까 이목이 집중되었죠. 병원장은 쪽이 팔리는 건지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제 팔을 질질 끌었어요. 저는 그 팔을 확 뿌리쳤죠. 왜요? 아저씨가 우리 모텔에서 소란을 일으킨 게 쪽팔리긴 하나 보죠? 아저씨,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안 보이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여기서 뭘 하려고요? 제가 신분증 검사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모텔 집기 다 집어던지면서 욕하고 난리쳐서 경찰을 불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좋은 병원원장이라고? 거기다가 양심도 없는 거지. 이혼도 안 한 내 남편을 지금 사위를 삼겠다고? 야, 정신이 죄다 나가버렸지. 나가버렸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병원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모텔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진상 손님들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특히나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안 보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세상 만사 별의별 불륜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커플들이 있었거든요. 저 원장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웬 여자랑 들어오는데 여자 나이가 아무리 봐도 그 원장 나이 또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방 하나 달라고 하길래 키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현금을 던지듯이 딱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워달라고 했더니만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네가 주워 어디 버릇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영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쪽팔림이라도 당해라 싶어서 신분증 검사 좀 해보겠다고 했죠. 그게 발작 버튼이었나 봐요. 아주 그냥 빛이 되어 있는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만 넘어가지 않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척 했더니만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좀 했어. 그럴 수 있잖아. 나 경찰 와서 경찰서라도 가게 되면 큰일 나. 나 큰일 하는 사람이라니까. 아유, 모르겠고요. 아저씨가 큰일을 하든 말든 영업을 방해했으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게 맞죠. 내가 지갑에 있는 돈 다 줄게. 그러니까 합의하자. 어? 경찰서 가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죽어요. 진짜야.
와, 아저씨, 마누라도 있어요? 어머,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이, 내가 사과하겠다니까. 2번 다시는 이 모텔에 발도 안 들일게.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아서 그래.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나 어릴 적부터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나 건물도 하나 차려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매달 생활비 주고. 아무튼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들키면 아주 그냥 지옥으로 다이빙을 하게 된다니까. 술에 취해서 주절거리는 건지 진짜 마누라가 겁이 나서 저에게 벌벌 기는 건지 지갑에 있는 5만 원권 10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합의하자고요. 솔직히 모텔 카운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별꼴을 다 보니까 괜히 경찰 오고 다른 숙박객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50만 원 받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숙박업소에 경찰이 오면 쫄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겠어요? 괜히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 돈 받고 끝냈죠. 근데 그 진상남이 병원장 그러니까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재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여자의 아버지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병원 건물도 그렇고 병원장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전부 돈 많은 마누라가 지원해 준 거구나 싶었어요. 남자라는 동물은 바람을 안 피우면 안 되는 동물들인가요? 저희 남편 놈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본처에게 지원 다 받아서 의사 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눈 돌리고 바람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저씨, 참 양심도 없으시네. 이 건물도 마누라가 해준 거, 뒷바라지도 마누라가 해준 거, 자기 몫으로 해놓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으면서 자기 딸까지 불륜녀로 만들게 해요. 아니 무슨 우리 딸이 왜 불륜녀야? 이혼하고 나면 재혼시키기로 한 건데 저 모자란 놈의 새끼가 질질 꺼내라 우리 딸 얼굴에도 먹칠을 하네. 아이고, 그러는 아저씨도 불륜남이잖아요. 어디 뭐 남말을 하고 있어. 겉도 어디 딸 같은 여자랑 숙박업소나 찾아오는 파렴치한 놈 주제. 아니 그 고객 정보를 막말해도 되는 거야? 어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알면 병원까지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제 남편이랑 아저씨 딸이랑 재혼을 하겠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다 알게 된 이상 끝까지 깽판을 쳐야지. 둘이 결혼 꼭 하길 기도할게요. 제가 아주 결혼식장에 가서 현수막이라도 걸 테니까 불륜남 밑에서 자란 딸이 불륜이어 됐다고. 뭐야? 아주 그냥 자네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구만. 나까지 똥통에 빠뜨릴 셈이야. 아니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수습을 해? 무슨 서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몰라? 됐고 내일부터 자네 우리 병원 나오지 마. 내가 우리 딸 어떻게든 말려서 결혼 포기하게 만들 테니까 절대로 2번 다시는 우리 앞에 뛰지 마. 알겠어?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이거 다 공갈 협박이라고요. 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럴 짬도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내 인생만 시궁창 될 수 없지. 바람난 것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야? 아주 그냥 싹 다 까발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자네 내일부터도 아니야. 지금 당장 짐 싸.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혹시라도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해준 것도 다 내놔. 오늘 우리 마누라가 표원에 찾아오는 날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날인데 자네가 이런 날 감히 소란을 일으켜. 우리 마누라 오기 전에 빨리 다들 꺼져. 네? 아니 왜 이걸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주신 물건들을 왜 돌려달라고? 뭐가 그거니야? 좋다고 받아가는 빈대 같은 것들. 내가 우리 딸을 정신병원에 가둬서라도 포기하게 만들 테니까 받은 거 다 뱉어내 이놈아. 남편놈하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누가 보면 나라를 빼앗긴 애국자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노발대발하는 병원장에게 매달려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진짜 그런 짓을 할 깡이 있는 애가 아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누구를 또 개무시하는 건지요. 제가 다시 당당하게 병원으로 들어가니 병원장과 남편 시어머니가 놀래서 졸졸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있는 힘껏 소리쳤죠. 동네 사람들 이 병원 아주
꽃가루 집안 병원입니다. 여기 이 병원장은요. 순간 셋이 달려들어 제 입을 틀어막는데 이미 귀를 쫑긋한 사람들은 무슨 내부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3명의 팔을 뿌리쳐가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죠. 원장은 어린 여자랑 바람나고 그 예비사위는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라고. 입안 닫아. 아이, 우리 마누라 오기 전에 여기부터 얼른 정리해. 잘 됐네. 내가 몇 시간이고 이 자리에 서서 외칠 거야. 마누라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감히 이런 짓을 해? 당신도 제대로 쪽팔려 봐야 된다고. 그 말에 아주 경악이 담긴 소리부터 시작해서 다들 하나같이 남편과 병원장에게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병원 로비에 또각또각하는 구두굽 소리가 나더니만 뒤를 돌아본 병원장의 얼굴이 저승사자라도 본 듯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왜 벌써 왔어? 분명히 예약 시간은 1시간 뒤인데 왜 이렇게 일찍? 뭐가 어째? 내가 오늘 피검사 먼저 해야 한다고 1시간 일찍 온다고 말했어 안 했어? 내 말은 도대체 뭘로 듣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정신 하나 못 차리고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해준 병원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켜? 이 미친 것들! 딱 봐도 원장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벌벌 기는 것을 보니 그 여자는 병원장 부인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의 뺨을 양쪽을 2대나 찰싹 때리더니 씩씩거리면서 남편의 뺨을 한 대, 시모의 뺨도 한 대 때리더라고요. 감히 누구를 속여? 바람을 피우고 겉도 모자라 딸까지 바람을 피우게 눈을 감아? 니들이 제정신이야? 내가 내 딸이지만 정신이 모자란 년도 해외로 유배를 시켜버릴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원장도 남편도 시모까지도 무릎을 꿇고 병원 로비에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신이 나서 영상까지 찍어뒀다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병원 로비에는 뺨을 얻어맞는 소리만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유, 이 망할 것. 감히 우리 학교를 망쳐. 너는 네 남편이 잘 되는 꼴을 그렇게 보기 싫으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네 남편 인생 망쳐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제 남편이요? 저딴 게 어떻게 제 남편입니까? 이제는 남이지. 어디 세장가 잘 들어보라고 해. 희대의 불륜남 같으니라고. 아줌마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모텔을 운영하니 뭐니 하면서 급 떨어진다고 하더니 그 급 떨어지는 짓을 저 은혜도 모르는 인간의 장인들 아저씨가 하고 있었네요. 아니지. 이제는 장인도 아니지. 너네 싹 다 낙동강 오리알이니까.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큰 소리를 치냐.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누군데. 양심의 털난 것들 같으니라고. 너희는 3대 4대 아주 뿌리 끝까지 망하라고 내가 아주 저주를 할 거야.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당연히 이혼을 했고 제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남편놈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된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어마어마하게 물어줘야 했죠. 통상 우리나라는 불륜남에게 관대하지 않고 또 지고지순하게 뒷바라지한 열녀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고 웃돈 얹어서 그 병원장 사모님께서도 저에게 위자료를 좀 주셨어요. 내가 이 돈을 주는 이유는 우리 딸이 한 짓이 미안해서도 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면서 그 인간이랑 이혼 못하던 나에게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게 해준 기회를 줘서 주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지 그동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렸어. 인생에 더 이상 공부하고 배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덕분에 배웠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그리고 우리 2번 다시는 볼 일 없도록 합시다. 병원장이요. 병원 폐업했더라고요. 마누라 명의로 된 병원 건물이었는데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딸은 해외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남편놈 이혼도 안 한 주제에 이혼한 척하면서 병원장 딸 한 번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했던 놈이라고. 소문 다 나는 바람에 어느 병원에 가도 왕따를 당한다고 하대요.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동네 내과에서 진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의사라고 말도 못할 월급 받아가면서 말이죠. 시모는 집안에 새로 들인 가전들 다 뺏기고 아들놈 돈 못 벌어오는 신세 되고 다시 식당 설거지일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복수 아닌가요? 그간 노력했던 제 시간들 아깝다면 너무 아깝죠. 1년에서 2년이 아닌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냥 빛바랜 추억으로 묻어두고 내일을 살기 위해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 40 초반,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미련 떨지 않고 내일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